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과 투자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부동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에 투자하거나 개발을 생각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법이죠.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입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 법의 큰 그림하고 핵심 용어 몇 가지만 딱 제대로 이해하면 부동산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법의 정수를 한번 뽑아내보고요. 실제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토계획법. 이게 우리나라 땅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 개발하고 보전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땅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일종의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근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진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법이 정한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잡한 체계랑 용어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또 위험을 피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계획, 후계획. 이 원칙의 핵심이군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이 거대한 법의 지도를 좀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용어부터 정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도시군이라는 용어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우리가 아는 행정구역 단위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걸 하나의 계획 단위로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같은 곳은 여기서 말하는 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러 계획들이 바로 이 도시군을 기본 단위로 해서 수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아니면 과천시 전체 또는 양평군 전체가 각각 하나의 도시군 계획 단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도시군 계획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들, 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들의 서열 같은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행정체계의 그 상하 관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의 시장이나 군수, 이분들의 상급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분들은 도지사랑 동급으로 간주되고요. 이분들의 상급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 관계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승인받는 절차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하급 행정기관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상급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서 잠깐 자료를 보니까 좀 재미있는 점이 있네요. 그냥 법에 시장이라고 써 있으면 보통 도지사 아래의 시장, 수원시장이나 고양시장 같은 경우를 의미하고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광역시장처럼 도지사랑 동급인 경우는 그냥 시장이라고는 잘 안 부른다는 거죠. 이런 미묘한 용어 차이가 행정체계의 위계를 반영하는 거군요. 보시면 법이나 관련 문서를 보실 때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도 계획 수립 주체의 레벨에 따라 상대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차원의 계획을 세울 때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식입니다. 행정체계랑 기본적인 절차까지 파악되니까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법의 핵심은 역시 계획 파트라고 하셨죠. 어떤 종류의 계획들이 있고 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회사 조직도처럼 계획들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계획들은 아주 명확한 상하관계, 즉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계획부터 한번 차례대로 내려가 보죠. 맨 위에는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앙행정기관,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전체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전국 단위의 토지 이용 관련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전국 고속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같은 것들이죠. 모든 하위 계획은 이 국가 계획의 방향에 맞춰야 합니다. 가장 큰 틀을 제시하는 총괄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계획이군요. 그럼 그 아래 단계에서는 지역 단위로 좀 더 구체화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단계는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좀 넓은 지역에 대한 계획인데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 군, 예를 들어 뭐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도시들 이런 곳을 하나의 방역계획권으로 묶어서요. 이 권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나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지 이런 걸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뭐 교통망 연계라든지 환경보전처럼 개별 도시 차원을 넘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슈들을 다루죠. 누가 수립하느냐는 그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럿이 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 안에 있다면 도지사가 수립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여러 도시를 아우르는 공동 계획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개별 도시 차원의 계획으로 내려올 차례인가요? 제가 살고 있거나 뭐 투자하려는 특정 도시의 미래, 이건 어떤 계획을 봐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도시군,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단위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주거 지역은 이쪽으로 확장하며 공원 녹지는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해당 도시의 미래 청사진이자 정책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좀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해당 도시군의 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른바 육장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수립합니다. 아, 6장. 네.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이 그 도시의 밑그림이라면 이걸 실제로 땅 위에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필요할 텐데요. 뭐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최종 실행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실생활이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그 장기적인 방향을 이어받아서 구체적인 토지 이용 규제, 예를 들면 용도지역 지정 같은 거요. 또 기반시설, 뭐 도로, 공원 같은 거 설치하고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이 뭐랄까 비전 제시라면 관리 계획은 땅의 용도를 정하고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는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실제적인 액션 플랜인 셈이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국가 차원의 큰 방향, 즉 국가계획에서 시작해서 여러 도시 간의 연계는 광역도시계획, 개별 도시의 청사진은 도시군 기본계획, 이걸 거쳐서 마침내 땅 하나하나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실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럼 이 계획들 사이에 없이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내용이 다르다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계획간에는 명확한 위계 질서가 있어서요. 하위 계획은 반드시 상위 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 무조건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을 따라야 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국가계획은 당연히 이 모든 계획들의 최상위에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별 도시 단위의 계획이라는 의미죠. 그렇군요. 위계 질서가 명확하니까 혼란은 좀 적겠네요.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내 땅의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바로 이 계획에 담겨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지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입니다. 이게 사실상 땅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용도지역은요,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땅의 기본적인 성격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각 지역 안에서도 또 세분화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땅에는 단 하나의 용도 지역만 지정된다는 점이에요. 중복 지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땅에 부여된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의 기능을 좀 보완하거나 경관 같은 걸 관리하기에 부가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라도 경관이 중요한 곳에는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건물 높이나 디자인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의 비서처럼 기능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와는 조금 다른 어떤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게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도심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도 도입되었고요. 이 용도구역들은 대개 아주 강력한 행위 제한에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은 비슷한데 역할이랑 규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군요. 특히 용도지역은 하나만 지정되고 중복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용도구역은 별도의 강력한 규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용도 지정에 따라서 건물을 얼마나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지도 결정되겠죠? 여기서 그 유명한 건폐율, 용적률이 등장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지표,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결정됩니다. 먼저 건폐율은요,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 그러니까 1층 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50%다. 그러면 100평 땅의 건물을 최대 50평까지만 넓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땅을 얼마나 덮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건물을 얼마나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용적률 200%라면 100평 땅의 건물 총 연면적을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예시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100평 땅에 건폐율 50%, 용적률 200%가 적용된다면 1층 바닥은 최대 50평까지 가능하고요. 이 50평짜리 건물을 최대 4층까지, 그러니까 총 연면적 200평 나누기 1층 바닥 면적 50평 해서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일조권이나 누피 제한 같은 다른 규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축 가능한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투자 관점에서 이 수치를 모르면 사업성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죠. 건폐율, 용적률 예시를 들어주시니 정말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땅 면적만 볼 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이랑 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어디서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웹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 이음이라고 www.ium.go.kr인데요. 네, 토지 이음. 거기서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그 땅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현황이랑 건폐율, 용적률 상한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확인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토지 이음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고 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둘째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등등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들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거나 개선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딱 결정된 시설을 특별히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불러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설치하기로 확정된 시설이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지도에 도로 예정지, 공원 예정지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건 보통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 기반 시설이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여러 도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광역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인천국제공항이나 수도권 광역철도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동구라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건 땅속에 큰 터널을 만들어서 전기선, 통신선, 수도관, 난방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봇대나 거미줄 같은 전선들을 없애고 재난 시에도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기반시설 계획도 정말 중요하군요. 내 땅 주변에 새로운 도로나 지하철역, 대형 공원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땅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반대로 내 땅이 도로 부지로 편입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재개발 구역 같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토지 이용을 좀 더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아주 상세한 개발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 건축물 용동,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구체적으로 때로는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동네를 맞춤형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낡은 시가지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같은 큰 프로젝트를 어디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세부적인 사업 절차나 내용은 각각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같은 개별 법률에서 더 자세히 다루긴 합니다만 그 시작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아까 용도구역의 하나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도심에 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구역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등 다양한 건축 관련 규제를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폭 완화받아서 아주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서 지정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죠. 와, 정말 도시군 관리 계획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네요. 땅의 기본적인 신분, 즉 용도 지역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크기, 건폐율, 용적률, 주변 환경, 기반 시설, 특정 동네의 개발 방향, 지구 단위 계획, 대규모 프로젝트, 도시개발 정비 사업, 그리고 특별한 규제 완화,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사실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계획적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셈이군요. 투자자라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정말 필수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국가부터 지자체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국토 이용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그 다음은 이 계획에 맞춰 실제로 땅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요? 계획이 있는데도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큰 틀의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개별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 행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 땅의 높낮이나 모양을 바꾸거나 토지 형질 변경, 흙이나 돌을 캐내거나 토석 채취, 땅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토지 분할, 일정 기간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물건 적치 등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별 개발 행위가 이미 수립된 계획에 부합하는지 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사전에 심사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계획과는 별개로 개별 행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이 허가는 누가 내주는 건가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6장인가요? 맞습니다.
해당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시군의 책임자인 육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 지역의 개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에게 허가 권한을 부여한 거죠. 물론 허가 기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허가 과정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의 재량이 어느 정도 작용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너무 몰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나 학교는 그대로인데 아파트만 계속 들어서면 교통체증이나 과밀합금 문제 이런 게 심각해질 텐데요.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는 두 가지 강력한 관리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 두 구역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투자 관점에서도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에서 앞으로 개발 행위로 인해서 도로, 수도, 학교 같은 기존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는 매우 곤란한 지역, 이런 곳에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선 구도심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긴 이미 너무 복잡하니까 앞으로 건물 지을 땐 더 작게 지으세요 라고 규제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니 지정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붐비는 곳은 더 이상 붐비지 않도록 건축 규모를 제한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반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법령 개정이나 규제 완화, 대규모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 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신규 개발이 늘어나면 당연히 새로운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게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기는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곳이니 개발하려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돈을 내거나 직접 시설을 만드세요 라는 신호인 거죠. 이 구역이 지정되면 지자체는 1년 안에 구체적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아하, 이제 확실히 구분되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포화성폐인 곳의 밀도를 낮추는 좀 소극적인 규제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앞으로 개발될 곳에 인프라 비용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조치군요. 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 당연히 한 지역의 이 두 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기존 시가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신규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서로 중복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구역의 지정권자 역시 해당 지역의 육정입니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지역이 이 두 구역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오늘 정말 국토계획법의 핵심 뼈대를 제대로 훑어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와 행정체계부터 시작해서 국가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이어지는 그 계획의 위계질서, 그리고 우리 투자와 가장 밀접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세부 내용들, 용도지와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 마지막으로 실제 개발 단계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관리제도까지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개념들이 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나라 국토 이용은 철저하게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국가 차원의 거대 담론부터 내 땅의 용도와 건축 가능 규모까지 모든 것이 이 체계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 계획의 흐름, 특히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 가능성과 잠재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뭔지,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그야말로 깜깜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는 단순히 입지나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땅이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하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은 어떤지,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 계획이 있는지, 혹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토지 이음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문의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허가 건자나 각종 구역 지정권자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육장, 즉 지자체장이라는 사실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해당 지자체장의 개발 철학이나 정책 방향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심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최신 계획 변경 동향이나 정책 방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국토계획법의 핵심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부동산 지식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더 나아가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획체계 속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의 가치 변화를 읽어내고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정보에 더 주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발표되는 계획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수립되는 배경이나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까지 예측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춰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과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팟캐스트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